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초대석 윤숙희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수요일, 오늘 초대석에는 시인이자 평론가, 전 광주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이신 이은봉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소에 뵙고 싶던 이은봉 시인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무척 영광입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시인님, 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따뜻해졌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글 읽고, 글 쓰고, 또 사람 만나고, 일상생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평범하게 그냥 봄을 맞이하시고 계시군요. 네. 시인님하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시인님 양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봉 시인님은 1953년 세종시에서 출생하셨고 숭실대학원 국어국문과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셨고 1983년 삶의 문학 5집을 통해 평론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984년 창작과 비평사 17인 신작 시집 마침내 시인이여로 등단하셨습니다. 저서로는 1986년 좋은 세상, 1989년 봄, 여름, 가을, 겨울, 1994년 절망은 어깨동무를 하고, 1996년 무엇이 너를 키우니, 2002년 내 몸에는 달이 살고 있다, 2005년 길은 당나귀를 타고, 2008년 책바위, 2010년 첫눈 아침, 2013년 걸레옷을 입은 구름, 2016년 봄바람 은여우, 2017년 분청사기 파편들에 대한 단상도 내셨습니다. 그 외 다수의 연구서, 평론집, 실론집을 내셨습니다. 개간 시전문 문예지 시와 사람 편집주간, 개간 종합문예지 시와 시 편집주간 등을 역임했고요. 현재 세종시마로 주간을 맡고 계십니다. 광주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 한국작가회의 이사, 사무총장, 부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문해창작학회 부회장, 신동엽학회 회장, 충남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5년 한성기 문학상, 2006년 유심작품상, 2007년 한남문인상, 2011년 충남시인협회 본상, 2012년 카톨릭 문학상, 2014년 질맞이 문학상, 2016년 송수건 문학상, 2017년 시와 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인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세종인문학연구소라고 아주 명패가 멋지게 달려있던데, 예, 세종인문학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예, 제가 퇴직하고 세종시 고향에 와서 공부하는 자그마한 공간으로 만든 곳이에요. 세종시마루 낭독회라고도 써있죠? 네네네. 네, 세종인문학연구소하고 함께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함께 공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함께 놀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책도 내고 할 생각입니다. 네. 자그마한 소통의 공간이네요. 예, 네. 그냥 공부놀이 장소라고 하면 돼요. 공부놀이 하는 곳. 공부놀이. 네. 시인님 고향이 제가 알기로는 이곳 세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 세종이 예전으로 말하면 공주죠. 예. 세종시의 대부분은 연기군이고요. 또 한 3분의 1 정도는 공주군이에요. 네. 저는 이제 공주군, 네. 그 공주군 쪽에서 태어났죠. 예. 네. 저희 고향의 그 옛날 네네. 행정지명은 충남 공주군 장진면 당암리 245번지예요. 네. 자연부학 이름은 막은골이고요. 네. 유년 시절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자랐죠. 앞에는 넓은 뜰 장남평화가 펼쳐져 있었고요. 네. 저 장남평화 끝에는 금강이 흘러갔어요. 네. 오른쪽으로는 또 산이 서북풍을 막아주었고요. 뒤쪽으로는 조그만 동산이 있었습니다. 네. 왼쪽으로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모둠내라고 부르는 제천이 흘러갔어요. 아주 네.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었었어요. 네. 어렸을 때 꿈을 꾸면 똑같은 장면이 계속 보였는데요. 네. 동네 집 앞으로 큰 길이 나고 자동차들이 막 다니고 네. 또 건물들이 막 우뚝우뚝 서고 하는 꿈을 계속 네. 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꿈이 꺼지지 했는데 네네. 여기 제 고향에 이렇게 큰 대도시 네. 대한민국의 수도 네. 행정 수도 세종시가 들어오려고 그랬나 봐요. 네. 일종의 예지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여기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고 했죠. 네. 꿈꾸신 대로 이루어셨네요. 꿈꾼대로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좋은 시인이 되고 싶은 것이 네. 어렸을 때 꿈이었고 네. 또 대학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네. 그 다 이루어진 셈이죠. 네. 그리고 책이 가득한 방에서 네. 책을 읽고 또 책을 쓰고 하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입니다. 네. 시인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순간이 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셨는지요? 글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네. 기뻤던 순간 이런 것을 묻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때 기뻤나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아들이 네. 하여튼 뭐 지금 너무 많으셔갖고.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저 광주대학교 교수가 됐다라는 네. 발령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어렸을 때 꿈이니까요. 네. 그리고 내가 시인으로 등단해서 제 시가 실린 마침내 시인이여라는 이런 창작가 평서에 나오는 시 전문 부크지가 이렇게 저한테 도착했을 때 이런 때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기뻤던 것 같아요. 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네. 아주 네. 행복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뭐 즉 저는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네네. 뭐 좋았던 일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나빴던 일은 되도록 잃어버리려고 하고요. 네. 시인님께서는 삶의 문학을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누구누구랑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 삶의 문학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삶의 문학은 네.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문학 전문 부크지예요. 네. 그런데 삶의 문학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삶의 문학 동인이라고 있습니다. 한 30, 40명 그 친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물론 70년대 말부터 공부 모임을 통해서 스타디 그룹을 통해서 의식들을 이렇게 함께 성장시켜 왔는데요. 1980년 전두환 군사 독재가 시작되면서 그에 대한 문화적 저항으로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무크지였었죠. 삶의 문학이 오늘 대전 충남 작가회의, 대전 작가회의와 충남 작가회의의 모태가 되는 그런 문화운동 그룹이었습니다. 거기서 낸 무크지예요. 무크지라는 것은 매거진 북이라는 뜻이 잡지면서 책이라는 뜻이죠. 그 삶의 문학과 더불어서 민중교육 사건이 1985년에 터지는데 민중교육 사건하고 삶의 문학 요 운동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 문학의 민주화 운동 결국은 전체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과 연결되죠. 그 운동의 그 효시가 되죠. 지금 대전 충남 전 지역이 이렇게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데는 민중교육 사건과 삶의 문학 사건 이런 것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민중교육 사건으로는 저희 동인들 10여 명이 해직되고 또 구류 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 저도 이리저리 많이 쫓겨다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하고 살아보겠다고 산업체 부설학교에 네. 의장 취업했다가 여기서 해직되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사연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대전 충남의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을 통한 민주화 운동.
네. 예, 그럼 그때 누구 어떤 분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셨어요? 예. 삶의 문학은 선배 그룹이 있고 후배 그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그룹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유성여고 교장 선생을 지낸 이은식 선생님, 그리고 지금 민해총 회장이신 김영호 선생 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솔출판사 대표로 있는 이무기, 또 대한성서공회이라고 있는 전무용,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으로 이재무 시, 또 충남 작가회 회장으로 있는 강병철 선생, 또 전인순, 배연숙, 김미영, 황재학 등등이 함께 했고요. 그 후배 세대로는 지금 대전 작가회 회장을 하고 있는 함술래 등등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름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는 또 김홍수 시인 빠쳤네요. 김홍수 시인. 네. 또 작고하신 백남천 시인도 네. 뒤에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기에 오늘날 이렇게 좋은 날들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대전, 충남 이 지역이 네네. 이렇게 전체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해서 좀 더 자유로운 국가, 좀 더 민주적인 국가를 이루는 기초가 됐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기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나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을 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삶의 문학 그룹은 크게 한남대학 출신들, 그리고 충남대학 출신들, 그리고 공주사대 출신들, 공주교육대학 출신들도 한 두어 명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백남천, 김홍수. 이게 이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게 모여서 진보적인 생각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글로 쓰고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한남대학이 중심됐죠. 그것은 한남대학이 기독교 대학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한남대학교 교수님들이 매우 자유로운 영혼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영향들도 많았었고 또 우리가 아주 젊고 패기 있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그만 통로로 삶의 문학이라는 목표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막 회직도 되시고 그러셨다는데 그러면 혹시 붙잡혀 가신 분도 계셨겠네요? 예, 이제 그 해직된 것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 삶의 문학 그룹이 5월시 그룹들하고 교육관계 무크지를 내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삶의 문학, 5월시 또 Y교사 협의회 이 세 주체가 모여서 민중교육이라는 잡지를 했어요. 근데 그 전두환 군사 독재 세력들이 학원 안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민중교육이라는 무크지를 이걸 문제로 삼았어요. 사건을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직이 됐습니다. 여기 아까 깜빡 이름 못 얘기했는데 지금 세종시 교육감 하는 최규진, 또 세종시의 교육청의 비서실장 하는 송대원 이런 친구들도 같이 다 삶의 문학에 멤버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민주교육 사건 때 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끌려가서 부류도 살고 징역도 살고 그랬죠. 또 아까 얘기했던 황재학, 강병철, 전무용, 전인순 또 이런 분들 학교 교직에 계시다가 민중교육에
이렇게 글을 쓰거나 거기에 학생들이 작품을 소개하거나 또 했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해직됐었죠. 그래서 하루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뭐 그냥 하루 이틀씩 부르 살고 나오고 하는 것들은 뭐한 일주일 부르 살고 나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또 중학교로 쫓겨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들 다 겪었죠. 민중교육 사건이 이제 모태가 돼서 지금 전교조가 생긴 거죠. 민중교육 사건에서 해직된 사람들이 중심돼서 교육문제연구소를 만들고 또 그것이 전국교사협의회로 발전하고 전국교사협의회가 민교협으로 그 전교조로 이렇게 발전하고 그랬습니다. 네. 삶의 문학이 작은 불씨가 돼서 아주 큰 일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네. 셈이죠. 큰 역할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네, 시인님께서는 등단 30주년을 맞아서, 걸레 옷을 입은 구름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제5회 질마제 문학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 시집이 바로 이 시집인데요. 딱 봐도 걸레 옷을 입은 구름, 아주 제목이 아주 신선한데, 이 시집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걸레 옷을 입은 구름은 주로 네. 우리가 생태시라고 하는 그런 생태 환경 문제를 다룬 그런 시집이에요. 저를 두고 뭐 생태시인이라고 생명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얼핏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서정적 민중시인, 민중적 서정시인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1980년대, 90년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민족 문제가 있고 지금 통일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족 문제가 있고요. 또 계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 문제라든지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그 계급 문제가 있고요. 또 한 축에 생태 문제라는 거 있습니다. 이 생태 옷은 말하자면 환경 오염과 관계된 것이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본주의 모순 중에 하나예요. 근대에 와서 생긴 모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걸레 옷을 입은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조차도 걸레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구름조차도 이렇게 오염됐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저 제목은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러시아의 운동권 시인입니다. 마야코프스키라고 있는데 마야코프스키의 시 중에 바지 입은 구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바지 입은 구름 그걸 살짝 패러디해서 걸레 옷을 입은 구름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대기 오염, 구름조차도 이렇게 오염됐다라는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시의 제목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보니까 송수건 문학상을 또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송수건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 이 봄바람 은여우라는 시집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보니까 여기서 대표 시인 봄바람 은여우 이 시를 한번 시인님 앞에서 낭독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뭐 봄이 오니까 한번 낭독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봄바람 은여우 이은봉. 봄바람은 은여우다. 부르지 않아도 저 스스로 달려와 산언덕이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은여우의 뒷덜미를 바라보고 있으면 두 다리 자꾸 후들거린다. 온몸에서 살비듬 떨어져 내린다.
햇볕 환하고 겉옷 가벼워질수록 산언덕 위 더욱 까불대는 은여우. 손가락 꼽아 기다리지 않아도 그녀는 운다. 때가 되면 온몸을 흔들며 산언덕 가득 진날래 꽃더미, 벚꽃더미 피어 올린다. 너무 오래 꽃더미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발톱을 세워 가슴 한쪽 칵 할퀴어대며 꼬라지를 부리는 은여우. 그녀는 질투심 많은 새침대기 소녀다. 지시 나면 솜털처럼 따스하다가도 골이 나면 쇠갈퀴처럼 차가워진다. 차가워질수록 더욱 재주를 부리는 은여우. 그녀는 발톱을 숨기고 달려오는 황사바람이다. 네, 시인님 앞에서 낭독을 하려니까 예,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시인님, 제가 이렇게 시집 보다 보니까요, 예. 바람에 관한 시가 참 많더라고요. 예,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의 실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바람은 네, 물론 사람이죠. 사람. 또 바람은 네, 우리 그 존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네, 말하자면 사원소를 얘기하잖아요. 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네 개로 분할이 되고 네 개 속에 소속된다고 그래요. 물, 불, 공기, 흙. 네, 그 중에서 이제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기가 움직이는 것. 네, 이게 바람은 그래서 숨결이기도 해요. 숨결. 네. 그래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람은 생명이기도 한 것이죠. 네,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바람이 누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네. 바람은 소통해야 되겠잖아요. 네, 사람도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네. 사람도 움직이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바로 그런 이미지를 이 바람이라는 사물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 네. 시인님께서는 시집을 내시기 전에 또 평론집도 먼저 내셨더라고요. 평론집을 먼저 네. 낸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시집을 먼저 냈죠. 평론집도 냈죠. 평론집도 5권, 6권 냈으니까요. 많이 네. 냈죠. 평론을 왜 쓰게 됐냐고 네네네. 궁금한 것이죠. 네네. 저는 문학을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문학은 창작이든 연구든 다 인문학이고, 또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네. 공부가 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네. 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시에 대한 공부를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평론도 쓰게 됐어요. 아. 그래서 평론은 주업은 아니고요. 시가 주업이고 네. 평론은 부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돈이 되는 것은 평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평론을 쓰면 되게 다 원고료를 주거든요. 네. 뭐 시는 또 원고료 안 준 데도 많고 또 줘도 얼마 안 되고요. 네. 시인님께서는,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도 교수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아주 배출을 하셨는데, 예, 예. 예. 혹시,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신춘문예에도 많이 당선되고, 예. 아주 성적이 좋다고 많이, 예,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예, 예. 혹시 특별한 지도 방법이라도 있으신지요? 광주대학교가 한때 한 해에 신춘문예에 11명이 등단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대단했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신춘문예 사관학교라는 말도 아, 한때는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또 그런 정도는 못 뛰고요. 어쨌든 광주대학교 교수님들이 전부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의 감화를 받고 열심히 시를 써서 신춘문예도 많이 됐고 또 경달 많이 했죠. 제가 광주대학에서 23년 6개월, 24년 정도 있었는데 100여 명이 넘게 등단을 했으니까 한 해에 한 7, 8명 정도는 등단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있고, 뭐, 동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하지만 주로 시인들이 많죠. 그래서 광주대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네네. 예, 유명한 시인들도 많지만, 뭐, 네. 지금 광주 작가회의의 회장인 김한 시인도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네. 등단한 시인이고요. 또, 뭐, 제가 학생들하고 모여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 학생들하고 함께 공부한, 제가 시간 강사 시절에 한남대학에서 공부한 한창원 소설가 같은 경우, 함께 모여 스타디에 같이 공부했는데요. 스타디하고. 네. 지금, 한국 작가의 사무총장하고요. 또 같이 스타디하고 공부한, 시인 중에서 또 함술래 시인은 지금 대전 작가회의 회장이시고요. 또 같이 또 공부한 강병철 시인,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뭐 에세이도 쓰고 네. 전천후 작가입니다. 강병철 시인도 저하고 같이 스타디를 하고 하는 시인입니다. 뭐 많죠. 뭐. 근데 하여튼 네네.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는 것. 정성 다한 거. 그러니까 학생들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인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네. 하늘로 생각하는 것.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네. 그런 생각이 발전해서 학생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동학의 시천주 사상이죠.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고 하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잘 커나가게 됐어요. 특별한 지도 방법 그런 게 있겠습니까? 물론 네. 뭐 기법 면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지만 더 네.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도 네.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단하게 된 것이죠. 함께 작가로 이렇게 크게 된 것이고. 네. 아무튼 제자분들이 많이 잘 되셔가지고 무척 기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해마다 수많은 문해지와 뭐 수, 시필 엄청난 작품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독자들이 선뜻 서점에 가서 그걸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사다 놓고도 끝까지 별로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 혹시 왜 그런지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뭐 첫 번째는 책이 네. 너무 많아졌죠. 네. 지금 내가 어렸을 때는 활자가 굉장히 귀했어요. 네. 그래서 빵봉지 같은 것들에 쓰여 있는 글들도 아주 열심히 읽었거든요. 글 자체가 귀했어요. 네. 지금은 경제도 많이 좋아졌지만 인쇄 시설도 많이 발달되고 쉽게 책을 낼 수 있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죠. 웬만한 사람들은 뭐 자기 저서를 다 가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해서 또 현대인들 바쁘거든요. 분주해요. 네. 현대성의 하나가 바로 분주함. 이상이란 시인은 그것을 질주라고 표현했어요. 오감도 제1호라는 시를 보면 네. 제1아이가 질주하고 제2아이가 질주하고 질주라는 것이 그 시의 포인트예요. 현대인들은 다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한가하게 책을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하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또 현대인들이 틈틈이 많은 활자들 대하고 있어요. 꼭 종이책은 아니거든요. 네.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아주 많은 활자들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활자를 통해서 마음의 보약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네네. 종이책을 못 읽으면 전자책 또 네. 뭐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 페이스북도 북이에요. 네. 페이스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뭐 책 얼굴 그런데 페이스북에 실려 있는 글들이 전문적인 글들은 아니지만 네. 그 당대
민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글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의식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시인님, 앞으로는 활동 계획이 또 있으실 텐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예, 제가 뭐 가르치는 일을 줄곧 해와서 네. 그 일을 좀 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첫 번째는 대전문학관에서 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네. 시창작에 관한 강의가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 작은 사무실에서 한 9명 정도 모여서 스터디 그룹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2월 말 수요일. 예, 예. 26일인가요? 오늘부터 이제 예비 모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부 모임을 통해서 단순히 문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런 거를 함께 할 것이고요. 사회과학이나 정치 이런 얘기들도 여기서 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정신이 먼저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의식이 먼저 성장해야 되니까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에 관한 생각들, 사유들 이런 것들이 성장해야지 통일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엘리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네. 뭐 물론 이제 대전문학관 안에서 강의는 뭐 그렇게 안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좀 더 수준 높은 공부를 좀 하고 또 교지학지반이라는 말이 서전에 나와요. 서전에 교지학지반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절반이다. 제가 가르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저도 공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시집도 내고 또 하나 제가 세종에 와서 네네. 세종 심화루라는 이런 무크지를 냈어요. 작년에 네. 한 권 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아니 올해부터 2019년부터는 반년간지를 내려고 그래요. 내가 세종시에서 지원을 더 잘 해주고 또 하면 이거 개간지로 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 홍보지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세종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그리고 여기서 묻혀있는 세종 지역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또 이 지역의 시인들 또 이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아갈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아니라 문화수도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시인님 오늘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활발한 활동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문학 활동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길어야 10년일 겁니다. 지금 뭐 10년 후쯤 되면 저도 70대 후반, 80대 가까이 될 텐데 그때 가면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한 10여 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생각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시인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봉 시인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문학채널 윤숙희입니다.